저희가 기차에서 내렸는데 네. 아직 기차를 못 탔습니다. 정비가 오래 걸리더라고요. 예, 아니 에어 서스펜션이 저기 뭐야 지금 밴데? 예, 에어 서스펜션하고 레귤레이터하고 네. 예, 지금 점화 플러그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만 불러. 예, 헤드라이트하고요. 다 부서졌는데요? 그 정도면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네. 예. 근데 궁금한 게 우리가 인간을 과학으로도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 네. 세상을 과학으로도 설명이 가능할까요? 그냥 원리 정도만 가능할까요? 뭐 어때요? 인간보다 오히려 쉬울 수도 저도 있죠. 같은 생각이에요. 세상은 그래도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은 네. 근데 약간은 인간이라고 하면 그 탐구의 대상이 분명한데 왠지 지금 세상은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주셨을 때 각자 생각하는 세상들이 다 다를 것 같아요. 아 나만의 세상들. 세상이라고 했을 때 어떤 세상을 얘기하는 보통 건지. 세상은 제가 생각하는 세상이 제일 크죠. 네, 우주. 끝도 없는 우주. 우주. 네, 저는 거기까지가 다 세상이라고 생각을 우주. 하기 때문에. 이쪽은 디스토피아. 그거는 세상이 끝난 거 아닌가? 저는 뭐 지구와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환경 그 정도가 제가 생각한 세상. 저는 그냥 활동권 안에 있는 코리아. 예. 아, 우리나라. 아, 근데 왜 우주 대스타 꿈꾸시고 계시잖아요. 아니 일단은 기술력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되면 나가야죠. 저는 결국은 세상이라고 하는 게 우리 지난편 인간이었다면 그렇죠.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 주변을 세상이라고 보지 않을까. 네. 오늘은요 한 발 더 나가서 세상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 아니 세상이 대체 왜 이래? 살면서 와. 아 이놈의 세상 대체는 뭐 나한테만 왜 이러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좀 제가 오늘은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 거의 질문의 깊이로 따지면은 마리아나 해구 수준이다. 굉장히 그렇게 깊다. 예, 이 정도 깊어야 많은 분들이 또 재밌어 하시지 않을까. 헤어 나올 수가 없겠는데요. 한번 들어. 예.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셨습니까?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박건입니다. 앉으십시오. 예, 예, 앉으십시오. 예. 자,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과학원에서 응집물질물리학을 연구하고 있는 박건입니다. 아니 근데 교수님, 저희가 지금 세상 이야기를 오늘 해볼 건데 물리로 세상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왜죠? 생각하고 사실은 제가 물리학을 한 게 세상을 이해하고 싶어서 오. 물리학을 하게 됐습니다. 예.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하고 왜 이렇게 힘들까? 그걸 알고 싶었어요. 물리학이 정말 그거의 근원이라고 생각해서 물리학을 알면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리학을 알면 다 할 수 있다. 생물학, 화학 동의 못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생물하고 전혀 동의 안 하죠 사실. 안 하죠. 물리만 갖고는 안 된다. 분명히 웬만한 걸 다 설명하고 가장 근원적인 걸 말할 수 있지만 그게 아주 많은 시간이 흘러서 더 발달하고 그렇게 된다면 모든 걸 할 거예요. 왜냐면 지금도 막 생물 물리학이라는 분야도 있고 하지만 그렇죠. 그걸로 생물을 다 설명한다는 건 솔직히 아직 불가능하잖아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근데 분명 많은 부분이 되지만 현 단계로 보면 모든 걸 할 수는 없다. 그래요. 아무튼 뭐 네 분 모두 다 과학으로 세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제가 한 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왜 이 모양인지 저를 좀 이해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궁금한 거. 남극과 북극, 음극과 양극, 흑과 백, 좌와 우, 성과 악. 그러니까 세상은 왜 늘 둘로 나누냐 이거예요. 왜 그럴까? 이건 어떤 설계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설명해 주세요. 예, 저는 사실은 사람의 인지 과정에서 예. 편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편에서 왜냐하면 어떤 걸 보면 네. 이해가 안 되는 게 나와요. 예. 그러면 특징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거고 저건 저거니까 네. 두 개다. 예. 적과 나, 적과 친구. 정말 좋잖아요. 뭐 아니면 도. 네. 왜냐하면 원시시대 때 네. 살아남으려면 네. 적을 알고 친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중간에 그레이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편리한 거죠. 근데 인간이 인지적인 차원에서 어떤 만들어낸 인위적인 구분과 분류인 건지 아닌지는 저는 확신이 안 드는 게 예를 들면 왜 우리가 뭔가가 두 개로 나뉜 경우가 많을까? 이게 되게 양자역학적인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고전 물리학적 일반적인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생각해 보면
무엇이 있고 없고로 구분하게 되면 두 개로 나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있으면서도 없는 거를 상상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있던지 없던지. 있던지 없던지. 왼쪽과 오른쪽 얘기해 볼게요. 네. 왼쪽 오른쪽 네. 두 개 다른가요? 왼쪽으로 가면 왼쪽이고 오른쪽 오른쪽은 다르죠. 네. 왼쪽 오른쪽. 네. 근데 우리 지구에 있잖아요. 네. 우리 왼쪽으로 쭉 가면 네. 오른쪽으로 나와요. 동그라니까. 아 도니까 어차피 어. 예, 오른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왼쪽과 오른쪽 사실 똑같을 수도 있어요. 예, 예, 예. 근데 우리가 세상을 이야기한다는 건 이 복잡한 거를 단순하게 우리는 구분하는 것뿐이에요. 나와 내가 아닌 무언가. 그것의 기준은 굉장히 다양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온도가 1도만 차이 나도 하나는 따뜻한 거, 하나는 차가운 거라고 우리는 구분을 해버려요. 아예 그냥. 근데 그 사이는 사실상 언제든지 바뀔 수도 있고 합쳐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지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이 기준이 많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개로 나눈 두 것뿐이에요. 개로 쪼갰다. 네, 그게 기본적인 세상의 가장 기초 원리가 두 개로 이루어졌다, 세 개로 이루어져랑 다르게 우리는 편의상 모든 걸 그냥 구분한 것뿐이에요. 근데 나는 그 두 개로 나누는 것 때문에 사실 갈등도 많고 전쟁도 많이 나고 뭐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예를 삼국지만 봐도 네. 나라가 보통 위, 초고 세 개라고 보잖아요. 이거는 이제 좀 더 멀리서 본 거고 네. 만약 세상에는 내 입장에서는 우리 편과 남, 적으로만 구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둘은 사실상 하나인 거가 되는 거고 그래 언제든지 이 구분의 범위나 개수는 계속 바뀌는 거라서 단지 우리는 구분했다라는 거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2하고 3은 물리학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하나 쉽잖아요. 네. 두 개는 우리가 구분하기 좋잖아요. 네. 근데 3만 가도 물리학적으로 갑자기 어려워져요. 뭐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죠? 아주 유명한 문제가 있어요. 네. 삼체 삼체 문제라고. 문제. 삼체는 그 삼체? 네, 삼체 영어도 나왔죠. 아니, 다 봤죠. 네. 그래서 태양, 지구, 달, 네. 세 개 아니면 태양 같은 게 세 개 있는 세 개의 별로 이루어진 삼체 항성계 네. 못 풀어요. 어딘가 존재한다고 봅니까? 존재하고요. 알파 센타우리라는 항성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 있습니다. 삼체 삼체 있어요. 진짜 있죠, 있어요. 있죠. 네. 실제로 진짜로 많이 존재해요. 우리 태양과 같이 혼자 존재하는 별이 오히려 되게 독특한 케이스예요. 그래요? 네. 근데 이체 문제는 쉽게 풀려요. 되게 쉽게 풀 수 있어요. 예, 예. 근데 물체가 세 개만 돼도 갑자기 못 풀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근본적으로 예. 혼돈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혼돈. 이체는 없다가 갑자기 물체가 세 개만 되면 2에서 3으로 복잡해진 게 아니라 예. 2에서 무한대로 복잡해지게 돼요. 쉽게 설명을 하면은 우리는 지금 뭐 일식이 언제 일어난다, 월식이 언제 일어난다 계산이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일식은 언제 일어난다, 언제 어디서 심지어 어디서 일어난다까지 뉴스에도 나오고. 다 알 수 있잖아요. 세 개의 별이 이렇게 공전을 하면서 위에 하나는 뭐 이렇게 크게 돌 수 있는 이 세 개가 연결되어 있는 항성기도 있어요. 그럼 그런 데만 가더라도 일식을 다음 일식을 예측을 하는 예측이 게 불가능해요. 예, 언제 일어날 것 같은데라고 했는데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혼돈의 은하계가 혼돈의 행성들이 많이 있구나. 삼체 행성이 영화 많이 보면 진짜 그런 일 많이 나오죠. 근데 조금 전에 그 삼체 예시를 들 때 태양과 달과 지구도 삼체를 하셨는데 이거는 그래도 계산이 되는 게 태양이 압도적으로 그렇죠. 앞에서 예. 무시되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별이 이제 세 개 비슷하게 비등비등할 때. 그럼 네. 지금 계산 어렵다는 건 태양이 세 개 있는 네. 이런 그렇죠. 거는 못한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세상에는 이체 문제도 있고 삼체 문제도 그렇죠. 있고 사체 문제도 있고 오체 문제도 사실 더 복잡한 문제들이 많지만 많지만. 우리는 삼체 이상의 문제를 사실 풀 능력이 없으니까 이체 문제들을 주로 풀고 있고 그래서 이체 문제들을 많이 풀었으니까 세상이 두 가지 종류의 범주로 많이들 나눠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한다는 게 생각하기 교수님. 쉬운 거죠. 아 저는 그런 식으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 그러니까 같네요. 이제 저는 그 동전만 봤을 때도 이제 동전이라는 게 이렇게 따지면은 동전이 앞면과 뒷면만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삼체 그런 걸 하면 동전이 이게 약간 굴곡져가지고 다른 모양으로 했다면 그 어떻게 복잡했을 수도 있겠다. 정말 그렇게 그러고 보니까 그때 네. 우리 최은미 교수님 오셨을 때 디지털 컴퓨터가 이 형태로 굳어진 이유가 쉬운 걸 많이 만드는 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어려운 걸 조금 만드는 것보다 011 간단한 걸 많이 만드는 게 훨씬 유리했거든요. 양자 컴퓨터도 비슷해요. 012 해서 3개 쓸 수 있는데 훨씬 복잡해져요. 왜 01보다 더 많은 그러니까 삼진법이 아니라 왜 그쵸. 이진법으로 하냐라고 했을 때 삼진법이 되는 순간 너무 복잡해진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두 개 이상의 맞아요. 거를 요소를 추가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네, 네. 간단하게 두 개로 가게 되고 그게 세상의 이분법적인 특성을 강화를 하게 강화하는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이분법 중에서 이원론 중에서 네. 가장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네.
육체와 정신이에요. 정신 나뉘어 있다. 나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정신이 육체를 벗어나서 존재한다고 생각하죠. 그럼요. 영화 보면 영화- 소울이라고 있어요. 네, 소울. 그렇죠. 네, 소울. 네. 그것도 우리가 그냥 편하게 보는 이원론인지 진짜 그런 건지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정신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정신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정신 건강, 뭐 정신 건강센터, 정신 상담 이런 게 있듯이 정신도 하나의 분야이기 때문에 분명히 정신도 있다. 되게 설득력이 있는데요. 이거 약간 내과 있고 외과 있고. 아니야? 아니에요? 신기루 아닙니까? 정신이 있어요. 예, 정신 없으면 이 세상 못 살아가요. 예를 들면 제가 여쭤볼게요. 두뇌를 막 잘라. 예. 계속 잘라. 예. 그러면 두뇌 어디에 정신이 있을까요? 어느 지점에? 해마 근처. 장기기요. 해외 장기기요. 해마 근처. 네, 장기기요. 해마 근처에 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마하고 소통이 빨리빨리 되는 게. 나 너무 멋있다. 와, 근데 이게 사실은 정말 그 위대한 철학자, 이 근대를 연 위대한 철학자 데카르트가 몸과 물질. 정신의 관계를 탐구하면서 그렇죠.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아 진짜요? 했어요. 네. 나 그분 모르는데. 아니 데카르트 데카르트 못 저희 들어보셨어요? 한번 그분이 한 얘기를 몰라요. 이름만 알지. 같은 대신 걸 알아요. 맞네요. 같은 대시구나. 대신 혹시 동신이에요. 데카르트의 13대손. 근데 그분이 이제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셨던 게 뇌에 있는 그 구조 중에서도 송과선이라고 하는 구조를 통해서 몸과 영혼이 맞아요. 접속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정신? 저는 정신이 있고요. 영혼도 있다고 보고요. 다만 그게 육체와 별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육체 안에 존재하는 모든 원자 분자의 상호작용에서 나오는 거다. 그 발생되는 거다. 발생되다. 그거를 창발이라고 그럽니다. 창발? 예, 새롭게 나온다. 발현된다. 예, 발현된다. 발. 창은 창조의 창조의. 창. 예. 아, 창조돼서 발현된다. 그러면은 교수님 말에 따르면은 이제 정신과 그다음에 육체 이런 것들은 따로 분리돼 있는 게 아니라 물질에서부터 정신이 나온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데카르트 할아버지는 이원론을 말씀하셨던 거고 이원론. 정신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는 별도로 존재하는데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송과선 같은 어떤 구조를 통해서 연결이 돼 있다고 말씀하셨던 거고 지금 박건 교수님은 두 가지의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우주에는 한 가지 세계만 존재할 뿐이고 우리의 정신과 영혼도 그 물질 세계에 뭐라고 표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귀속된다고 하실 건가요? 귀속된다기 하기 너무 이제 종속 관계니까 네. 하나인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우리가 나눈 거지 사실은 하나인 거예요. 분리를 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분리한 거지 원래는 하나인 원래 거예요. 하나였다. 전 오히려 반대로 원래 떨어져 있다가 일시적으로 붙어 있는 거라고 일시적 보거든요. 붙었다. 오히려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면 정신은 사라지지만 육체는 남아요. 물질은 존재하지만 정신은 없어졌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 전에 네. 원래 분리됐던 맞아요. 게 생명이라는 걸 매개체로 붙어 있던 것뿐이고 그게 오히려. 원래는 분리되어 있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분자 같은 것들이나 원자의 상호작용을 생긴다는데 저희가 생명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분명 저는 이게 어느 기준이 아니라 분자나 원자의 상호작용은 결국에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지 얘네들이 정신을 만드는 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특이점이 필요해요. 원자 자체도 생명이 없었고 분자도 생명이 없고 화학 반응도 생명이 있는데 세포는 생명이 생겼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어느 순간 만들어지는 게 있고 정신과 육체는 대부분 뭐 개가 됐건 토끼가 됐건 다 유기물로 이루어진 지구의 생명체 기준이지 근데 물질은 생명보다 무생물이 더 많긴 하죠. 암석이라든지 흐르는 물이라든지 얘네도 상호작용이 있는데 그걸 도대체 어떤 원소나 분자가 이걸 만들 수 있는 특이점의 시작이 되는 것이냐. 그렇죠. 요거를 찾는 게 이 답을 알 수 있는 거고. 요새 과학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약간 재밌는 실험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인간의 정신의 데이터를 다 만들어서 컴퓨터에 저장했어.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SF에서. 네네. 그러면 거기에서 나타난 가상 인물은 나처럼 행동할 것이냐, 나하고 구분이 안 될 것이냐. 왜냐하면 이거는 저 육체를 벗어난 거거든요. 그래도 존재하는 거냐. 그게 과정 가능할 것이냐. 그건 좀 어렵지 않을까요? 나 외에 다른 것들은 내가 될 수 없을 텐데. 진짜 그것만 뽑아낼 수 있다면 뽑아낸다. 저의 그 소프트웨어, 이 몸은 하드웨어고 정신은 소프트웨어인데
우리 소프트웨어 카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USB에 내 몸에 있는 나의 정신과 모든 생각과 모든 지식들을 다 여기서 꽂아가지고 빼가지고 여기다가 혼이 형님한테 넣었을 때 사이버펑크. 예, 약간 넣었을 때 그대로 전달이 되냐는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사실 이게 또 뭐하고 연결되냐면 AI 있잖아요. 인공지능. 예. 인공지능은 몸이 없잖아요. 없죠. 우린 몸이 있잖아요.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그 지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능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몸이 없기 때문에. 몸을 벗어난 정신. 근데 인공지능은 정신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코딩 아니에요? 코드. 지금은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이 계속 발전하면 그게 자의식을 갖게 될 거 보니까 스카이넷. 만약에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와 같은 지능은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몸이 없는 지능이. 저는 사실은 약간은 박공 교수님의 일원론적인 관점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게 방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아주 중요한 개념 창발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 뇌가 있잖아요. 뇌를 쪼개면 그 안에 신경세포들이 있죠. 그렇죠. 우리가 뭐 기쁨도 느끼고 뭐 희열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고 하는데 그러한 슬픔과 기쁨을 만들어내는 신경회로에 들어있는 하나하나의 세포들은 세포들이 희열을 느끼진 않거든요. 그렇죠. 이 신경세포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이 정신적인 작용이란 차원의 창발이 일어나는 거. 근데 여기서 저는 너무 이게 우리가 그냥 쉽게 이론론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나머지 모든 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물질을 보고 관찰할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스파이더맨 생각해봅시다. 지금 다들 떠올리면 이 이미지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머릿속에 스파이더맨 했을 때 생각했을 때 우리 신경회로가 활성화되는 게 있겠죠? 그러면 스파이더맨이 거기도 생겼을까요? 그 친구는 어디에 있냐는 거죠. 관찰할 수 없어요. 상호작용에 있죠. 원자 사이에 상호작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눈에 보이지 않죠. 물질 세계에는 없는 거 아니에요? 스파이더맨이라고 하는 비물질 존재가 물질 세계에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안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물질 세계 존재하는데 네. 여기 이대영 교수님하고 저 보이죠? 있잖아요. 예, 요 사이에 있는 거죠. 서로 상호작용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온다고 했는데 저는 그 말이 너무 모호하게 들려요. 약간 쉬운 예를 드려드릴게요. 원자 핵 있잖아요. 양성자가 있잖아요. 양성자는 쿼크 3개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쿼크 하나하나의 질량보다 양성자의 무게가 더 무거워요. 그럼 그 사이에 뭐가 있나 보네. 상호작용 때문에 더 무겁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말을 했는데 전체는 부분 핵보다 크다. 쿼크 3개를 더해봤자 양성자 하나가 안 나와. 더 무거워. 서로 상호작용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 교수님은 조금 생각이 다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물질 세계에 무엇인가가 속한다면 기본적으로 위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 그 양자역학 얘기를 할 때도 뭐 운동량과 위치를 동시에 특정할 수는 없지만 위치를 측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 맞다. 예. 근데 예를 들어서 빛을 입자로도 볼 수 있고 파동으로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입자로 그냥 보면 봐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광자의 위치를 다 특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없습니다. 아니요. 광자의 위치는 없습니다. 바로 다 네. 특정. 광자는 안 돼요? 예, 광자는 특정할 수 없어요. 그게 양자역학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물리에서는 위치가 있고 상호작용이 있어요. 네. 그게 두 개를 동시에 알아야 돼요. 어떤 물체가 하나하나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물체가 하나 떨어져 있을 때하고 동떨어져 있을 때하고 다른 물체하고 상호작용할 때는 다른 거예요. 저는 그냥 세상이 왜 나뉘냐 이것이 궁금했는데 답이 여기까지 갈 줄은 몰랐어요. 양자역학까지 오고. 어차피 이거 정답이 없는 문제여가지고 없죠. 예, 네. 몇백 년 동안 논쟁하고 있는 거여가지고 우리 솔베이 회의 했잖아요. 그때 양자역학이냐 아니냐의 그때 약간 그 모습을 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좀 많이 흥분하신 것 같은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예, 예. 아주 기분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예. 요거 한번 드세요. 예, 고맙습니다. 달아요. 예. 자, 다음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세상이라는 주잖아요. 자, 다음은 세상은 그러니까 왜 이렇게 복잡한지. 답이 이건 명확하죠. 실제로 복잡하니까. 다음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쾌했네요. 그래도 과학인데 좀 풀어야죠. 왜 이렇게 복잡하냐 메커니즘이. 아까 말씀이랑 똑같아요. 그 보어가 원자 모델 했을 때도 수소, 제일 간단한 구조의 수소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계산한 게 너무 잘 맞았어요. 근데 그것보다 하나만 딱 더 복잡해진 헬륨으로 가니까 엉망진창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대상이 많아질수록 복잡해지고 유일한 문제는 그냥 인간의 지능과 인식 능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만약 우리가 그 모든 걸 다 보고 다 계산할 수 있었다면 가능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흔히 말하죠. 물이랑 기름이 있으면 얘는 안 섞이잖아요. 학교에서 배울 때도 얘는 물과 물을 싫어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분리가 된다.
근데 분자 단위에서 보면 섞여 있어요. 경계선에서 막 일정 개수씩 섞여 있는 게 분석이 되거든요. 단지 우리는 그걸 못 봐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모든 걸 구분해 온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는 실제로 미묘하게 섞였다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능력으로 뭐 세상이 왜 복잡하냐라고 말하는 게 무리죠. 그냥 실제로 정말 복잡하고 우리가 그걸 분간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디 나가세요? 저는 세상이 아까 복잡해지. 이 복잡성이라고 하는 거는 다양성이랑 관련이 있는 것 같고 특히 다양한 것들이 있으면 그 다양한 것들이 조합이 돼서 점점 복잡한 게 나올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화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만약에 우주에 원소가 한 종류만 있으면 세상이 이렇게 복잡할까? 근데 뭐 원소가 우리가 지금 어쨌건. 발견된 게 118개 있죠. 네, 118가지 원소가 있고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소들도 다양한데 네. 하나 뭐 수소밖에 없었다고 하면 당연히 인간이 없겠죠. 그리고 생물들의 세계도 생각해 보면 지구의 생태계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게 되게 다양한 생물들 있잖아요. 네. 세상에 딱 한 종류의 예를 들면 뭐 벌레, 예쁜 꼬마 선충만 있는 세상이라고 하면 지구가 이렇게 복잡한 생태계로 느껴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법칙이 있어요. 아, 벌써 세상은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연력학 제2법칙. 연력학 제2법칙이요? 이 법칙. 뭡니까? 무질서도 증가의 법칙. 무질서도 증거의 법칙 뭔 말이야 이거?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그래서 떨어뜨리면 불어라 무질서도는 빠지고 예. 무질서도는 증가하게 되어 있어요. 아 무조건 그게 숙명이다. 네, 숙명의 법칙이에요. 예. 물리학자들이 시간의 화살을 설명하는 가장 표준적인 방법이 바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엔트로피? 예, 엔트로피의 양이 계속 늘어나는 방향으로만 진행된다. 가장 간단한 게 여기 우리 물이 있잖아요. 엔트로피란? 여기에 제가 만년필에 들어있는 잉크를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 이 잉크 방울에 있는 입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퍼져나가지 퍼지죠, 예. 다시 모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게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생명체, 복잡한 물체는 질서와 무질서의 경계에 있어요. 오픈 열려 있는 개고 그 열려 있는 그 개가 무질서도를 엔트로피를 묘하게 이용해요. 그래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복잡해지는 게 그 줄을 타는 거예요. 질서와 무질서도. 그리고 그 경계를 타고 있는 거를 조정해주는 개수가 있어요. 개수 무슨 개수입니까? 온도. 온도? 온도가 낮으면 모든 게 질서 있어져요. 아 멈추니까. 네. 그리고 온도가 높으면 모든 게 무질서해져요. 아. 엔트로피는 무질서도의 양이거든요. 그래서 온도가 높다는 거는 점점 더 무질서해진다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은 무질서도라는 건 입자의 무질서도를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지면은 입자들이 막 퍼지지. 활발하게 움직이는 건 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예. 있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온도가 낮아지면 추우니까 가만히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 그러다 것처럼. 보니까 엔트로피가 점점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지금 우주는 온도가 묘하게 적정한 상태여서 무질서도와 질서의 경계를 타고 다니면서 온갖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살만한 환경이다. 맞아요. 저는 그래도 인류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아, 왜냐하면 운이요? 예. 이렇게 복잡한데 더 복잡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삼체 삼체, 얘기했는데 예, 예. 삼체행성에 태어났으면 예. 너무 복잡하니까 예. 뉴턴의 운동 법칙을 발견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아. 너무 복잡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뉴턴의 딱 떨어지는 게 없구나. 예. 운동 법칙 발견했던 이유는 예. 태양이 하나가 있고 깔끔하게 돌아가는 거에서 예. 그나마 우리의 별로 안 되는 지능 갖고도 예. 알아낼 수 있었던 거야. 그게 운이 좋았던 거고 아 그러네요. 이렇게 복잡한 세상이라도 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까지 조금씩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렇게 운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만약에 우주가 새롭게 그냥 다시 빅뱅을 한다고 했을 때 그때 은하계, 별, 그다음에 행성, 생명, 그다음에 지적인 생명체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게 운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안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굉장히 좋은 생각하시나요? 질문 하셨는데 네. 물리학자들은 괴롭히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운이 좋을까? 그렇죠. 아, 우리가 왜 이렇게 운이 좋을까? 그거 진짜 고민을 정말 심각하게 해요. 이거는 되게 유명한 파라독스예요. 원리도 있어요. 원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인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인류 원리? 인류 원리. 그래서 왜 이렇게 운이 좋을까? 왜 이렇게 특별할까? 왜냐면 우리가 조금만 달랐어도 네. 우리가 살 수 없는 이상한 우주가 나오거든요. 그렇겠죠.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운이 좋은 이유가 뭘까라고 궁금한데 그것 중에 답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예요? 이런 우주에서만 우리처럼 지능이 높은 생명체가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우주가 존재한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그게 인류 원리예요. 그럼 어쩌면 그 조건이 안 맞고 계속 그 상태로 좀 무질서했다면 아예 그냥 우리는 아주 먼 뒤에 맞는 조건이 있을 때 태어났을 수도 그렇죠, 있다는 그렇죠. 생각도 들어요. 아까 상호작용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저는 거기 그런 얘기 생각을 많이 해봤었고 이건 약간 비과학적인 이야기로 들리실 수 있지만 저는 지구와 우주에 의지가 있다고 믿는 타입이에요. 아 이것도 지구에 또 생명이 재밌네요. 생겨났다. 우리 말한 것처럼 생명이라는 건 되게 엔트로피적으로 되게 아니, 저런 얘기가 비합리적인 많이 있어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거는 지구의 모든 생명이 죽어서 분해돼서 원자 단위로 퍼지는 게 우주 입장에서 선호할 거예요. 근데 그게 유지가 되고 있고 만약 우리 몸을 유지하는 상호작용이 약해지면 죽음을 맞겠지. 근데 그 과정에 우리는 번식을 하잖아요. 그거 자체가 이 불합리를 유지하기 위한 뭔가 이 환경에 의지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래서 이게 상호작용이나 이런 걸 같이 생각해갖고 약간 독특한 환경이라 보고 인간을 구성하는 뭐 재료들, 탄소 몇 그램 막 이런 거 이것들을 다 뒤섞어 곤죽을 만든다고 상호작용이 생겨서 인간이 되진 않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관계로 이게 쌓여 있어야만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라서 그래요. 네, 이거는 진짜 운으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고요. 그 물리의 아름다운 점은 뭐냐면 제가 물리학자니까 세상은 복잡한데 물리 법칙은 몇 개 안 돼요. 그렇죠. 단순하죠. 단순해. 몇 개 안 되는 것 같고 다 이 복잡한 세상이 나오는 거야. 거기에 매료가 되거든요, 물리학자들은. 요거 몇 개 안 되는 것 같고 이걸 다 설명할 수 있단 말이야. 그 공식이 세상의 어떤 또 다른 엔트로피겠죠? 그 그 공식 공식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진짜 궁금해요. 그 공식은 어디 있을까요? 어느 세계 공식은 물질이 사이에. 아니잖아요. 이 사이에 머리 사이에, 때문에. 아니야. 우주 사이에. 개시야. 개지. 아니 근데 지금 질문을 2개 했는데 진짜 벌써 피곤합니다. 아, 그러니까. 세상은 왜 피곤한 일로 가득할까요? 눈만 뜨면 왜 이렇게 피곤할까? 그냥 납두면 다 망가지거든. 연력학 제법칙. 냅두면 망가진다. 그게 연력학 제법칙. 아무것도 안 하면 망가진다. 다 망가져. 그러니까 망가진 걸 두고 볼 수 없잖아요. 왜? 다 고쳐야 되잖아. 왜 망가져요? 망가져도 망가지는 되는 이유가 거 아니에요? 뭘까요? 아무것도 안 한다? 예를 들면 저 방을 청소를 했어요. 그다음에 냅뒀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잡초가 올라오죠. 그러면 뭐 오랫동안 지나면 점점 더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 것 같은데 점점 망가지는 거야. 그럼 치워야 되잖아. 피곤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어떤 행동을 이렇게 잘 했는데 항상 예상치 않게 자동차 사고도 나고 예상 못하죠. 갑자기 발생하죠. 아프기도 하고. 내가 예상치 않았던 이상한 일이 계속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상한 대로 되면 피곤하지 않죠. 예상하지 않는 못하는 일이라기 때문에 피곤한 거지. 세상이 복잡하기 때문에 피곤한 거네요. 그럼 결론은 맞아요. 원인은 세상이 복잡한 거고 그걸 예측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피곤한 거고. 하지만 훨씬 더 피곤했을 수도 있다. 아, 그렇죠. 삼촌. 다시 한번 이 정도 피곤한 걸 감사하라. 봐봐요. 지금 몇 개 가지고 계속 돌려막기 하고. 네, 맞아요. 저는 연력학 제법밖에 없습니다. 봐봐요. 역시 좀 보셨죠, 여러분들? 지금 몇 개 가지고 계속 돌리고 있어요. 아, 운이 좋았다? 온도와 엔트로피. 이걸로 지금 계속 돌리고 있어요. 그 물리학자들이 그 몇 개 안 되는 공식 가지고 계속 세상을 복잡하게 만들고. 다시 돌려볼게요. 이 몇 개 안 되는 것 같고 복잡해서 다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다 돌려가지고 다 설명하는 거야. 제가 이거는- 궁금한 이 모든 걸 설명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그 우리가 유명한 그 연력학 이법칙 때문인데 엔트로피가 증가해야만 한다라는 거를 어떻게 설명을 제일 깔끔하게 할 수 있나요? 엔트로피 증가한다고만 말했잖아요. 그거는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무질서 증가한다.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하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그렇죠? 이거 지금 되게 알아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물리학자들이. 특히 물리학자들이. 왜 그러냐? 근데 여러 아이디어들이 있어요. 양자역학에서 측정을 할 때 파동에서 붕괴됩니다. 뭐가 붕괴된다고? 파동함수. 아, 파동함수가. 파동이 입자들이 출렁출렁거리는 이거. 상태. 네. 네. 그게 붕괴가 돼요. 그러면 슈레딩거 고양이 얘기 한번 들어보셨을 때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산 거, 죽은 거가 중첩이 돼 있거든요. 양자 중첩. 근데 측정한 순간 둘 중 하나로 붕괴가 돼요. 한 상태만 얻어져요. 그거는 시간에 역행할 수 없거든요. 한 번 붕괴가 되면 끝이에요. 자, 그렇게 붕괴될 때마다 예측할 수 없는 이 확률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일이 계속 확률로 쌓여서 엔트로피 증가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마지막 부분에서 이해가 안 예측할 수 됐어요. 없는 그게 일이 약간 쌓인다? 우리 양자 컴퓨터 때 동전 그래, 동전 돌렸다가 돌렸을 딱 때. 멈춰서 어. 보면은 둘 중 앞 혹은 뒤로 결정된다. 근데 왜 그게 엔트로피 증가로 결과가 나는 거예요? 불확실성이 증가하겠죠. 증가하죠. 생기죠. 불확실성이 왜냐면 쌓인다는 거죠. 관측하지 않았으면 빙빙 돌고 있거든요. 네. 그래봐야 앞뒤인데. 근데 그러면 하면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잘못 생각하시는 건데 빙빙 돌고 있으면 네. 그게 하나의 상태예요. 네. 그건 예측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빙빙 돌고 있으면 10초 뒤에도 빙빙 돌고 있겠구나. 네. 예상할 수 있죠. 네. 근데 내가 측정했을 때 내가 측정 후에 앞면이 나올지 뒷면에 나오지. 뒷면이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측정한 순간 불확실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빙빙 돌고 있었으면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상태가 하나에서 두 개로 늘어나고 그쵸.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더 볼 때는 불확실해진다. 예측이 되는데 딱 일단 잡았을 때는 이 여기에 뭐가 걸렸는지는 모른다. 모르는 거죠. 까보기 전까지. 가보기 전까지. 아 도는 오히려 거 도는 게 확률이 보는 거는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도는 거 자체를 하나 상태를 보면 그쵸, 그쵸. 계속 돌고만 있으면 그냥 그 상태로 쭉 가는 건데 그쵸, 그쵸. 만약에 치면 뭐가 나올지 모르는 모르니까 불확실성이라는 게 달라지는 생기는 거군요. 오히려 이거를 더 불확실하게 보는 거예요? 예. 이거를 그러니까 저도 놀라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도는 거 그게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엔트로피가 점차 증가를 하면서 무질서도 이제 점점 이렇게 퍼지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무질서하게 퍼지는 그런 엔트로피 영향을 좀 이렇게 질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우리가 이제 무질서한 상황에서 질서를 만들려다 보니까 이제 좀 피곤해지는 거다. 그렇죠. 여기서 제가 얘기를 꼭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 게 우리가 얘기했던 중요한 그 개념 중 하나가 ATP. ATP. 아데노신 트라이포스페이트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밥을 먹으면 결국은 ATP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요. 우리 뭐 머리카락 만들고 뭐 손톱 만들기도 할 수도 있고 호르몬도 만들 수도 있고. 우리가 왜 피곤해지냐? ATP를 써서 피곤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ATP. 네. ATP가 또 그렇게 해줘야 되니까. 근데 그 ATP가 결국 하는 게 뭐냐? 엔트로피에 저항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항군이구나. 엔트로피. 네, 엔트로피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ATP를 써야만 하고 생명체는 ATP를 많이 쓰면 우리가 피곤해진다. 엔트로피에 저항하는 ATP 때문에 우리의 몸이 피곤할 수도 있는 거다. 우리가 피곤하게 생각하는 거다. 그러니까 복잡한 이 세상은 그냥 우리에게는 운명 같은 거고 이 복잡함도 어쨌건 운이 좋아서 즐기는 거고 맞아요. 우리가 피곤한 거는 당연하다. 시청자분들도 이 피곤함을 그냥 받아들이자. 더 피곤할 수 있었다. 더 피곤할 수 있었다. 더 피곤할 수 있었지만 지금 이거는 약간 그냥 감당할 만큼의 피곤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피곤함을 즐기셔라.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렇게 피곤해 오늘따라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세상은 어쩔 때는 좀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이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맨날 피해를 보고 이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인데 너무 그냥 꼴뱅식에 잘 되고 참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냐.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언제 나한테 기회가 오냐 이거야. 참 세상은 불공평하다. 그렇잖아요. 야. 걔도 큰일 나요. 왜 자꾸 걔도 잘하지만 나도 잘한다 이거야. 이 세상을 이렇게 불공평하냐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다 생각하는 거죠. 이거를 박권 교수님 어떻게 해설해 주실지 너무 궁금하네요. 과학으로 이 불공평함이 설명이 가능하냐는 겁니다. 가능하죠. 뭡니까? 네. 물리학적으로 보면 네. 불공평하다는 것은 초기 조건이 다르다는 거예요. 초기 조건? 예. 아. 내가 출발한 출발점. 예. 그렇죠. 여기까지는 다 동의했어요. 어. 과학자들 모두. 금수저냐 흑수저냐? 그렇죠. 야, 초기 조건이 다르죠. 예, 다르지. 예. 초기 조건이 달랐다는 거는 다른 방식으로 진화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다른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근데 초기 조건이 다 똑같았다면 예. 다 동일하게 행동했겠죠. 같은 사람들이 같은 행동을 하고 같은 사고 방식을 가졌으면 네. 이 세상은 동일했을 거고 만약에 어떤 역경이 왔어요 저한테 네. 그러면 다양한 백그라운드 배경을 가졌으면 어떤 사람들은 헤쳐나갈 수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실패했겠지만 다 동일했다면 어떤 특정한 종류의 역경이 오면 다 실패할 수 있죠. 역경이 오지도 않을 것 같아요. 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역경이 오게 돼 있어요. 왜? 엔트로피 증가겠지. 맞다. 예, 맞네. 무질서니까. 네, 언젠가 오게 돼 있어요. 무조건 온다. 누구도 예. 그렇게 행운이 지속될 수는 맞습니다.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거기서 몇 명이라도 살고 나는 게 예. 우주로선 좋은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다양성을 확보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진화론인데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초기 조건이 달라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불리하고 어떤 사람은 유리하고 그런 상황이 오도록 우주가 설계했는지도 모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 처음에 그 출발선이 다르다. 여기서 이미 저는 불공평 이야기는 끝났다고 보고요. 우리가 원하는 건 둘 중 하나죠. 평등하길 원하거나 공평하길 원하는데 인간은 평등할 수는 있어도 공평한 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대로 이제 환경이 다르고 시작점이 다르면 그게 매개체가 돼서 우리 인간은 왜 그럴까에서도 주위 환경 때문에 모든 것이 바뀌었잖아요. 그것처럼 이미 시작점이 다르면 그 이후에는 절대로 공평해질 수 없다고 봐요, 저는. 어때요? 좀 세상이 좀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뭐 어떤 거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건 좀 불공평한 것 같다. 뭐 약간 뭐 차은우를 본다거나. 차은우까지 보셔야지. 근데 그건 부모님이 다르니까 어쩔 수 없지 않아요? 초기 조건이 다른 거죠. 초기 조건 다르잖아요. 초기 조건이 다른 거야. 불공평한 거예요. 장훈기 교수님 뭐 어때서? 차은우에 비해서 뭐가 그게 더 나빠요. 그래서 어때서 하지 마세요. 그냥 방금 내가 이제 무질서 엔트로피를 던졌어요. 집에 가서 생각 많이 해요. 제가 이제 발생학 수업을 하는데 되게 비슷하게 들리는 게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뭐라고 할까,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가 지금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들이 수십조 개잖아요. 어떤 세포들은 막 피부 맨날 자외선 때려 맞고 막 DNA 상하고, 우리 장에 있는 세포들은 우리가 막 마라탕 먹고 매운 거 먹으면 막 며칠 안 돼서 죽고 난리거든요. 근데 우리 뇌에 있는 세포들은 거의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거기서 그대로 생존하잖아요. 그러니까 세포들마다도 운명이 달라요. 그리고 대부분의 세포들은 썩어서 없어지는데 정자 혹은 난자는 생식에 성공하면 다음 세대로 넘어가요. 그러면 말하자면 영생을 할 수 있는 거죠. 세포들도 굉장히 불평등해요. 근데 거슬러 올라가 보면 모든 세포는 하나의 세포에서 났거든요. 수정란에서. 수정란. 그리고 이 수정란이 가지고 있는 DNA를 다 물려받은 거예요. 근데 왜 똑같은 세포에서 갈라져 나온 세포들이고 똑같은 DNA를 가지고 있는데 왜 누구는 뇌세포가 되고 누구는 피부세포가 돼서 때밀면 벗겨지고 누구는 장세포가 되고 누구는 고귀한 생식세포가 되냐. 여기에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처음에 뭘 물려받았냐. 왜냐하면 수정이 되는 순간 그냥 동그란 수정란이라고 할지라도 균질하지가 않아요. 여기 자체 이미 차이가 존재해요. 예를 들면 꼬마 선충 같은 경우에 처음에 세포가 두 개가 갈라질 때 운명이 딱 갈라지는데 어떻게 갈라지냐면 정자가 들어온 쪽과 그 반대쪽으로 딱 나뉘어요. 그 운명이 딱 갈리는 거예요. 진짜 운명이란 표현. 운명이란 표현했어요. 그럴 발생해서 수밖에 없겠네요. 세포의 운명이라고 해요. 어디로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걸 원래 들어오는 방향이랑 거꾸로 돌리면 바뀌어요, 주축이. 진짜? 그러니까 정자라고 하는 게 들어오는 그 우연, 일종의 우연에 의해서 이 운명이 갈라지는 것도 있고요. 조그마한 거에서 이미 다 다르네. 다 갈리네. 그게 한 가지 요인이고요. 예. 두 번째 요인은 환경이에요. 환경. 그래서 특히 주변에 어떤 세포들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운명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랑 비교했을 때도 네. 비슷한 게, 내가 부모에게 얼마나 어떤 것들을 물려받았는지 유무형의 자산이 있겠지만 내가 어떤 사람들과 어떠한 어울리는지. 환경에서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중요하죠. 환경 바뀌잖아요. 중요해요. 쌍둥이여도 환경이 같아도 달라지는 거랑 같은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시작점이. 그렇죠, 네. 진짜로. 저기 뭐야, 그러면 이게 이제 교수님, 과학이 암만 발전해도 이 불공평한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못 고친다라고 보면 못 되겠죠. 고치겠죠. 근데 이게 저희한테 축복일 수도 있어요. 네. 아, 이제 운 대신 축복이라는 단어를 쓰시네요. 그러네요. 자, 새로운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제 운이라는 단어는 오늘 마감이 됐고요. 이제 축복이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그게 없었으면 다 동일했을 거고 기본적으로 이런 다양성이 없었겠죠. 이런 다양성이 우리 삶을 아름답게 하고 값지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긴 하겠네요. 진짜로 맨 처음에 우주가 태어났을 때 네. 정말 작은 양자 요동 때문에 지금의 별이 생겼고 그 별들이 모여서 은하가 생겼고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상이 태어난 거거든요. 정말 작은 차이예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을 보면은 정말 온도가 0.0001도 차이 가지고도 맞아요. 그 작은 차이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많은 물질들이 생기게 된 거거든요. 불공평한 거죠. 어디는 많았고 어디는 온도가 조금 높았을 뿐인데 정말 세상이 생겨버렸잖아요.
공평해버리면 세상이 존재를 못하는 근데 거죠. 영화에도 그 이퀄리브리움이라는 아, 영화 재미가 있잖아요. 없어. 맞아요. 거기 보면 굉장히 공평하고 사람들이- 감정이 없고 감정이 없어. 감정이 그거 없어. 보면은 완벽한 공평 있고 인간이라는 그 욕망이나 그런 거에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매력적인 건 또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때는 초기 조건에서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다면 결국은 바꿀 수 있는 거는 환경이다. 환경. 이게 진짜 신기한 생물학 실험이 있는 게요. 줄기세포가 있는데요. 이 줄기세포는 여러 개의 운명이 될 수가 있어요. 신경세포도 될 수도, 내 속에 있는 신경세포도 될 수도 있고 근육세포도 될 수도 있고 지방세포도 될 수 있고 뼈세포도 될 수 있는데요. 얘를 얼마나 딱딱한 환경에 넣는지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져요. 진짜 물리적으로. 말랑말랑한 데다가 이 세포를 넣어주잖아요. 그럼 말랑해져요? 뇌세포가 돼요. 진짜. 딱딱 환경이 중요하네. 딱딱한 데다 넣어주면 여기 뼈가 뼈세포가 돼요. 그러니까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게 운명을 바꿀 중요해요. 수가 있는 거예요. 파충류 같은 거 알 낳는 것도 온도에 따라서 암컷, 수컷 갈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그러니까 의지를 내는 게 힘든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환경을 좀 의지를 강조하는 것보다는 환경을 바꾸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너무 불공평한 상황 혹은 좀 안 좋은 상황에 처했다라고 하면 저는 환경을 바꾸는 게 더 쉬운, 어떻게 보면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또 이 세상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봤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예. 엔트로피와 무질서에서 네. 그래도 어쨌거나 정신줄 붙잡듯이 질서를 좀 잡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모든 것들은 질서와 무질서도 네네. 경계를 타면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점점점 새로운 게 나오고 네. 창조되고 창발되고 창발. 새로운 거 계속 만들어가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발전될 거라는 거는 맞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뭐 굉장히 피곤하긴 하지만 네. 계속 그러면 새로운 걸 만들어낼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더 하고 싶은 건 네. 뭐냐면 이거의 궁극적인 끝은 뭘까? 점점 복잡해지고 좀 새로운 거 만들고 그냥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끝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 끝은 이제 우리 장홍재 교수님이 네, 항상 세상의 끝을 자, 얘기를 세상의 하기 끝을 위한. 기다리고 세상의 끝에 정말 군림하려는 남자. 자, 근데 이거는 우리가 오늘 이야기 시작이 그거였어요. 각자 생각하는 세상의 규모나 범위가 어디냐. 근데 저는 이 지구와 우리가 살아가는 생태계, 자연이라 말했기 때문에 끝은 그냥 모든 게 사라지는 거겠죠. 지구가 모든 생명이 없어지는 미래는 결정돼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저는 모든 게 결국에 끝이 분명히 올 거라 보고 네. 이정모 관장님이 예전에 대멸종 대멸종, 때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인간이 죽어 없어지면 그 이유가 도대체 무슨 쓸모가 있느냐. 저는 거기 적극 공감한 사람이어서 결국 인간은 끝이 분명히 있다. 그래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가고 내가 있던 시간을 보내느냐가 중요한 거지. 뭐 아주 먼 미래의 우주까지 고민할 정도로 제가 뭐 그렇게 여유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자, 우리 이대현 교수님은 아까 창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새로운 뭔가 출현하는 건데, 저는 그런 새로운 차원의 큰 창발이 제가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형님 좋아하시는 AI. AI를 비롯한 AI 플러스 로봇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기계적인 사이보그적인 그렇죠. 존재와 우리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새로운 것들이 많이 창발할 것 같아요. 아, 좋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인류가 지구뿐만 아니라 다종족. 다행성 다행성 종족이 종족. 되게 되면 서로 다른 행성에 있는 문명들끼리의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데서 오는 새로운 또 창발이 있을 것 같거든요. 아유, 예. 그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 세상과 다른 차원의 어떤 뭔가 더 복잡성을 추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동시에 이게 인간 자체는 복잡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더 이상 뇌가 커지지 않고 오히려 작아지는 방향으로 간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우리의 지능을 외주화할 수 있으면서 너무 많이 쓸 필요 없고 말씀하신 것처럼 외주로 주니까. 그러니까 컴퓨터에다 저장할 수 있고, 맞아. 컴퓨터에다 뭘 저장할 수 있고, 뭐 이제 스마트폰 혹은 클라우드 AI에다 다 맡길 수 있으니까. 우리가 친구들 전화번호 네. 기억 못하는 것처럼요. 폰이 스마트해지고 우리는 스투피드해진 거잖아요. AI가 더 스마트해지면 우리는 더 스투피드해져도 살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인간은 기생충 같은 존재. 세상은 더 복잡하고 뭐 조금 더 우리가 지금 경험하지 못하는 굉장히 창발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동안 인간은 그런 세상에 기생충화되면서 퇴화할 수도 있겠다. 너무 슬프잖아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겠죠. 그래서 근데, 이 복잡한 세상에 태어난 것도 어쨌건 우리는 운이 좋아서 태어나고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 이 복잡한 세상에 나란 존재감을 확실히 좀 드러낼 수 있게 꼭 창발하시기 바랄게요. 창발, 다들 창발해서 상관하세요. 창발을 해서 우리가 큰 족적을 하나씩 남기고 인생의 성과를 남기면 이 세상 살아가는 어떤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맞아요.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우리가 모여 있는 것도 어쩌면 각자 서로가 창발했기 때문에 만난 거예요. 각자 분야에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동의합니다. 네, 여기 최고예요. 창발장이에요. 창발장. 창발로장. 오늘 창발장이에요. 현행 광산 안에 있는 시설입니다. 땅속까지 좀 공간을 파놨어요. 네. 승강기를 타고 600m를 내려가야 되는데 일부러 빨간색 등을 켜고 작업을 합니다. 저희가 하는 연구는 땅속 지하 1000m에서 네. 암흑물질. 지하 1000m요? 네, 지하 1000m에서 암흑물질을 찾는다고요? 맞습니다. 합법적인 겁니까? 공개를 해도 되는 겁니까? 공룡이 멸망한 건 암흑물질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 주위에도 얘가 지나가고 있을 겁니다. 우리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에너지 밀도 중에 보이는 게 4% 정도밖에 안 돼. 그럼 나머지 96%는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 뭔지는 모르겠는데 질량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거 이제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약간 포스 같은. 이거 이제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 이거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있어요. 있다고 봐요. 이거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끝나고 녹화가. 저기.